요즘 금융 뉴스 보면 정말 온통 블록체인 이야기뿐이에요. 월가가 온체인으로 온다, 뭐 GTCC가 국채를 토큰화한다, 거대 은행들이 블록체인을 도입한다, 이런 헤드라인만 보면 와, 진짜 거대한 혁신이 코앞에 온 것 같아서 좀 설레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죠.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희망적인 신호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오늘은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그 이면을 좀 보려고 해요. 사실 이런 뉴스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막연히 기대하는 완전히 개방된 금융의 미래와는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거대 자본이랑 기술이 만나는 거니까 좋은 일 아닌가요? 왜 오히려 미래에서 멀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들이 블록체인을 채택하는 그 방식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판을 바꾸려는 혁신이라기보다는요.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해온 자신들의 수익 구조 또 시장 지배력을 이 새로운 기술 위에 그대로 옮겨 심으려는 아주 정교한 설계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겉은 블록체인이라는 아주 새로운 옷을 입었는데 그 안에 작동 방식은 과거랑 똑같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거대 금융기관들의 진짜 동기가 뭔지, 그 전략이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뉴스 홍수 속에서 진짜 신호랑 소음을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기준점도 한번 찾아보죠. 그럼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들이 지키려는 기존의 것이 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좋은 시작점입니다. 현재 금융 시스템의 그 보이지 않는 핵심 인프라, 그러니까 배관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얼마나 오래됐고 또 얼마나 강력한지부터 봐야 합니다. DTCC, 스위스트, 비자 같은 이름들. 바로 그 주인공들이죠. 이름은 정말 익숙하네요. 사실 너무 당연하게 있어서 언제부터 있었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팩트를 한번 짚어보죠. 증권 거래가 끝나고 실제로 주식과 돈이 오가는 걸 처리하는 핵심 기관, DTC라고 하죠. 이게 1973년에 설립됐습니다. 1973년이요? 와,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이네요. 거의 반세기 전 기술 기반 위에서 지금 디지털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국가 간 자금 이체를 위한 통신망인 스위프트. 이것도 똑같이 1973년에 시작됐고요. 우리가 매일 쓰는 신용카드 브랜드 비사는 1976년에 공식 출범했는데 그 뿌리는 1958년까지 올라가요. 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DTC 같은 기관들을 묶어서 관리하는 지주사 DTCC가 1999년에 만들어졌죠. 결국 지난 한 40년, 50년 동안 새로운 경쟁자가 거의 없었다는 거네요. 이들이 만든 규칙과 시스템이 그냥 전 세계 금융의 표준이 되어버린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시스템들의 본질이 멤버십 기반의 아주 폐쇄적인 구조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운영하는 페드와이어라는 결제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건 연준의 계좌가 있는 소수의 금융기관만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핀테크 스타트업이 저기요, 우리도 내일부터 연결해주세요. 이게 아예 안 되는 구조죠. 일종의 그들만의 리그인 셈이네요. 한번 들어가면 안정적이겠지만 애초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 그렇죠. 수십 년간 이 배관을 독점하면서 아주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와 함께 거대한 해자, 그러니까 성주위의 연못을 파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왜 굳이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 걸까요? 기술적으로는 훨씬 개방적이고 혁신적인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진짜 속내가 드러날 것 같네요. 핵심은 음모론 같은 게 아니고요. 아주 차가운 인센티브의 문제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현재 이 기관들의 핵심 수익 모델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이 중앙화된 배관을 돈이나 증권, 데이터가 통과할 때마다 통행료를 받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완벽한 비유예요. 가장 중요한 길목마다 요금소, 톨게이트를 설치해둔 거죠. 수십 년간 가장 붐비는 길목에서 안정적으로 통행료를 걷어왔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퍼블릭 블록체인의 기본 철학이 뭔가요? 그 고속도로 자체를 누구나 허가 없이 들어와서 사용하고 심지어 그 옆에 새로운 길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하자는 거잖아요. 요금소를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누구나 요금소를 만들 수 있게 하자, 이런 거니까 기존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야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들의 수십 년 된 수익 모델과 권력의 원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 이걸 선뜻 받아들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뭐랄까, 자신들의 가장 비싼 자산을
그냥 공짜로 풀어주라는 말과 같으니까요. 구조적인 충돌이 처음부터 있는 셈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DTCC의 최근 행보가 정말 흥미로워져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퍼블릭 블록체인을 꺼려야 하는데 오히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토큰화를 외치고 있잖아요. 심지어 미국 국채를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하는 프로젝트까지 진행 중이라던데 이건 좀 변화의 신호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부터가 바로 신호와 소음을 구별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중요한 건 토큰화를 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 디테일에 모든 의도가 숨어 있죠.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DTCC는 디지털 에셋이라는 블록체인 기술 회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캔톤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미국 국채 토큰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목표 시점은 2026년 상반기 MVP 출시고요. 캔톤 네트워크. 이름이 좀 생소한데 이게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그런 퍼블릭 블록체인과는 다른 건가요? 네, 바로 그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캔톤 네트워크는 기관들의 아주 구체적인 요구사항들, 예를 들면 거래의 프라이버시 보장, 규제 당국의 통제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참여자 승인 및 관리 기능에 맞춰서 설계된 허가형 블록체인입니다. 허가형 블록체인. 아, 단어 자체에 이미 답이 있는 것 같네요. 아무나 참여할 수 없고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 맞습니다. DTCC가 승인한 소수의 금융기관들만 네트워크의 멤버가 될 수 있는 구조죠. 자, 이걸 아까 고속도로 비유에 다시 적용해 볼까요? 이건 모두에게 열린 새로운 금융고속도로를 까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그 폐쇄적인 멤버십 클럽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더 빠르고 효율적인 그들만의 전용 도로를 새로 까는 것에 가깝죠. 그렇지만 잠깐만요.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선택 아닌가요? 수조 달러가 오가는 국채 시장인데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퍼블릭 네트워크를 쓰는 건 보안이나 규제 면에서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지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죠.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이 선택은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라는 점입니다. 아, 즉 기존 시스템의 비효율성은 개선하면서도 통제권과 수익 모델이라는 핵심은 그대로 유지하는 최적의 해법인 거죠. 결국 새로운 도로를 깔아도 요금소는 여전히 그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DTCC의 전략은 결국 통제된 혁신이군요. 그렇다면 은행들은 어떤가요? JP모건 같은 곳도 자체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그들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은행들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더 중요한 단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그 자체보다 그들이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JP모건이 핀테크 기업들이 고객 데이터에 접근하는 걸 유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이 과정에서 플레드 같은 데이터 중개 업체들이랑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죠. 고객 데이터를 두고 핀테크랑 힘겨루기를 한다. 그게 블록체인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그들의 근본적인 사고방식, 일종의 DNA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거래든 결제든 데이터든 상관없이 일단 자신들이 구축한 레일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그 위를 지나가는 모든 것에 대해 통행료를 받으려는 유인이 아주 강하다는 걸 보여주죠. 아,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DTCC가 거래라는 레일을 통제하려 한다면 JP모건은 데이터라는 레일을 통제하려는 거군요. 결국 본질은 똑같이 통행료 모델을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도 유지하려는 것이고요. 정확합니다. 개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수익 모델을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 위로 그대로 옮겨 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최신 기술로 더 세련되고 효율적인 요금소를 짓는 셈이죠. 정말 그렇네요. 앞으로도 이런 뉴스는 계속 쏟아질 텐데 이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직접 진짜와 가짜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주 유용한 5가지 질문,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트레이드파이 온체인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그 프로젝트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어떤 질문들이죠? 첫 번째 질문은 접근권에 관한 겁니다. 누구나 허가 없이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가? 아니면 멤버십이나 특정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폐쇄적인 구조인가? 아, 모두에게 열린 공원이냐, 회원제 컨트리 클럽이냐, 이 문제군요. 네, 딱 그 차이죠. 두 번째는 검열 가능성입니다.
중앙관리자가 특정 참여자를 임의로 배제하거나 거래를 되돌릴 수 있는가, 이걸 봐야 합니다. 클럽 주인이 마음에 안 드는 회원을 마음대로 내쫓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 통제권에 대한 이야기네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상호 운용성입니다. 외부의 다른 퍼블릭 블록체인이나 앱들과 자유롭게 허가 없이 연결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들만의 담장 안에 갇힌 정원인가? 이걸 따져봐야 합니다. 담장 안의 정원. 이것도 아주 강력한 비유네요.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네 번째는 노골적으로 수익 모델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특정 중앙 주체에게 통행료처럼 집중되는 구조인가? 아니면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에게 공정하게 분산되는 구조인가?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면 그 시스템의 진짜 목적이 보이죠. 마지막 5번째는요? 마지막은 경쟁 가능성입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서 그 레일 위에서 기존 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니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사실상 새로운 경쟁이 불가능한가? 진정한 혁신은 언제나 공정한 경쟁 위에서 피어나니까요. 정리가 되네요. 접근권, 검열 가능성, 상호 운용성, 수익 모델, 그리고 경쟁 가능성. 이 5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이 대부분 폐쇄, 통제, 중앙화 쪽을 가리킨다면 그건 우리가 기대하는 크립토의 미래라기보다는 과거 금융 시스템의 세련된 연장선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의 이름이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혁신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기술이 어떤 구조 위에서 작동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대체 뭘까요? 결국 문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술을 어떤 철학과 구조 위에서 사용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중앙화된 폐쇄적 구조 위에 블록체인을 얻는 건 기존 금융 시스템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복제하는 것일 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지는 못합니다. 마차를 더 빨리 달리게 만든다고 해서 자동차가 되는 게 아닌 것과 같죠. 듣고 보니 이 금융기관들을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또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소위 자기들의 책을 읽고 있을 뿐인 셈이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들은 자선 사업가가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니까요. 그들의 선택은 틀린 게 아니라 단지 그들의 인센티브 구조가 가리키는 방향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혁신, 진정한 의미의 금융 민주화는 아마도 이들로부터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히려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 나눈 그 체크리스트의 개방, 분산, 허가 없음의 원칙을 기반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들에서 진짜 미래의 싹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언제나 변방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금융 시스템이 1973년이 아니라 오늘 처음부터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누구도 검열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자유롭게 연결되는 원칙 위에서 만들어졌다면 지금 우리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지금의 DTCC나 스위프트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